내일부터 시작되는 2박 3일 2차 경청선은 경기 양평 여주나 속초 노선같이 각각 도시나 중부층 지지층이 네. 강한 곳이던데 특별히 선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이번에는 이제 접경 지역 그리고 강원 동해안 지역 거기는 거의 못 가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 그리고 되는 대로 이제 경북의 북부 지역 강원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경북 지역 또 저희가 선거 때 못 가보는 지역들이 남해안 벨트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며칠쯤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남해안에 가까운 군단위 지역들을 한번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 역시 충청 일대도 내일 가고 그래서 못 갈 지역을 미리 좀 가볼 생각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게 그 열세 지역이어서 또는 뭐 중립 또는 중간 지역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못 가본 지역 중심으로 가장 가기 어려운 지역부터 지금 먼저 가고 있다 이런 생각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정치라고 하는 게 또 본질적으로는 소위 약자 소외에 대한 약자나 소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네, 다른 질문 또 혹시 네. 그 처음에 영주 가셨을 때 지지자분들께 가짜뉴스에 대한 좀 미래를 공부를 하셨는데 네. 특별히 어떤 좀 가짜뉴스를 보고 좀 많이 쓰셔서 말씀하신 건지 어떤 가짜뉴스를 좀 미래한다고 하시는지 그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스카이 땡땡 뭐 이런 데는 내란 사태와 관련된 거의 뭐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를 고의적으로 낸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 대개 책임 있는 언론들이 뭐 그런 경우라고 탁 찝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론직필하려는 노력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선거가 또 격화되면 경쟁이 격화되면 또 뭐 그런 저번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것과 같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가짜 뉴스들 정치적 편향된 뭐 그런 가짜 정보들 왜곡된 정보들이 좀 횡행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분 네, 두분 정도 하는 질문 먼저 하시면 네. 한국경제 이광식 기자입니다. 제가 이 마무리 발언들 토론에서 그 수도권에서 먼 지역을 주로 아동수당이라던가 등 정보 지원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생각이 주체가 되신다고 있으신지 실제로 앞으로 나오는 공약이 이런 내용들을 담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양극화나 뭐 격차, 뭐 불평등 대표적 사례죠. 우리가 이제 양극화나 불평등 격차 때문에 뭐 지속적 성장도 어렵고 또 국민들 사이에 그 갈등도 격화되고 있고 길게 보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좀 완화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자원이 부족해서 불균형 성장 정책을 정책적으로 취해왔죠. 자원이 부족한 한 군데로 이제 몰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원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고 이제는 좀 분산해 주는 게 오히려 그 지속 성장이나 국가 발전에 더 도움되는 상태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뭐 수도권 우대 정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인구 소멸 걱정하고 또 뭐 저출생 걱정하고 불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 또 지역 소멸 이런 거 다 걱정하면서 실제로 하는 정책적 배려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서의 거리에 따라서 좀 등급의 차등을 두고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게 복지 지출이든지 아니면 정부 재정 지출에서 그거는 뭐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아직까지 어떤 부분을 뭐 몇 퍼센트를 뭐 이렇게까지 한 건 아니고 그런 건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예산 현황도 좀 따져봐야 되고 예산 여력이죠. 예산 여력도 따져봐야 되고 또 전문 용역도 좀 해야 되고 과연 그러면 정선하고 횡성하고 어느 정도 차이를 둘 거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럼 약간의 연구 검토가 실무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제가 공략할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방향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 그 말입니다. 네. 그 전에 내란 수색선거 발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어떤 것을 두고 연구를 좋아하시는지 제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적절할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갑자기 더 불안해지신 건 또 사실이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게 된 것도 사실이죠. 그거는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란이 종결된 것이냐 아니면 내란의 동조 또는 내란 비호 세력들이 여전히 준동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좀 격화된 좀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 국민들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하나 정도로 끝내세요. 아까도 조금 드셔가지고. MBC 공정입니다. 알려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하세요. 괜찮습니다.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고려하기로 했다는데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후보님께서는 본인의 이슈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시죠. 제가 관계된 문제라서 가급적이면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는 우리 당에서 저는 뭐 당 지도부도 아니고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세요. 대리한 정상입니다. 오늘 지역주의 타파 얘기도 하시고 상대를 결면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지금 민주당 기초기들 불만 지난 정부에 후식성을 가르치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선대위 컨셉인 통합과 헌정질서 회복이 양립이 안 된다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90석이나 줬는데 한 게 없다고 민주당 집토끼들이 불면을 간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처음 듣는 얘기다.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라서 죄송한데. 본인 생각인가요? 아니, 처음 듣는 얘기다. 네, 네. 나중에 혹시 어디서 들었는지 알게 되면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내의 통합과 개혁, 뭐 두 가지는 양립될 수 없는 가치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다 동전은 앞면만 있는 거다. 뒷면 얘기하면 딴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양전은 또 공존하는 거죠.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개 뭐 보수 진영을 생각하면 지금 보수 진영은 그거는 보수 진영이 아니죠. 보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또는 파괴하는 데 동조하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무슨 보수입니까? 보수를 파괴하는 세력이죠. 그런 걸 우리는 보통 그 극우라고 부르지만 그건 극우도 아닙니다. 그 민족주의적 요소가 전혀 없잖아요. 아주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반동이죠. 반동. 그 반동 세력들입니다. 퇴행 세력. 좀 더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된다. 엄청 중요하다. 이러면서, 그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비하 폄훼하는 발언을 해요. 광주 사태라고 하는 건 폭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제가 아는 민주당 당원들은, 현능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 과거와는 다르게, 민주당답다, 또는 국회의원으로 밥값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지난 내란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신속하게, 어쨌든 국민의 뜻을 쫓아서, 국민의 힘을 빌어서, 그 국민의힘 당 말고요, 국민의힘을 저력을 빌려서, 의존해서,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하는데 나름의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자부심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요. 요즘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10만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어요. 네. 요즘은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지역을 가시면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여기 지금 일 안 하고 왜 나타났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이번 총선 이후 그 이전까지는 다 우리 국회의원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동네 행사장을 가면 왜 이제 나타났어?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옆에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행사장에 가면 일 안 하고 이런 데 나타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 민주당 지지하시는 우리 특히 당원들 이런 분들은 이전과는 달리 매우 효능감을 많이 느끼시고 저희도 그 위임의 뜻에 맞게 국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공직자의 역할에 합당하도록 공적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0만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몇 번 남았어요? 98,800. 그럼 포기해야 되겠네요. 네. 다음. 어차피 우리 정책 관련해서 좀 질문. 그러세요? 네. 이제 소상공 어차피 이거는 방송은 잘라서 쓰실 거니까 생방송 하는 건 아니고 결국 델리민주 방송인데 이거는 뭐 또 재밌자고 하시면 되세요. 춤출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어떤 춤을 출까? 어디서 출까? 약속은 약속입니다. 네. 이제 소상공인이나 뭐 지역 이제 자영업자 관련 공약 발표하셨는데 네. 지난 대선 때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되게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한데 이게
좀 대동소이한 측면이 없지 않은데 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왜냐면은 3년이 지났는데도 좀 네. 이게 나다는 건 어떤 의식적으로 생각이시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공약이 새롭지가 않냐. 뭐, 좀 획기적인 거가 왜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치에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선정하고 그걸 국민에게 약속하고 그걸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보면 이 정책 공약을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획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제가 자주 표현하는데요. 그 누가 주장했든 뭔 상관 있습니까? 국민에게 필요한 중요한 일만 하는 거죠. 저는 우리의 경쟁 상대가 주장했던 정책이라고 해서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다 베껴서 쓰죠. 성남시장을 할 때도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저는 사실 박원순 시장이 하던 일, 수원의 뭐 염태영 시장이 하던 거 이런 거 많이 뺏겨서 했어요. 그건 뭐 상관이 있습니까? 심지어 저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당이 하던 일도 저는 좋으면 다 해요. 지금 대선과 관련된 정책 공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선순위에 있고 가능한 일이다. 근데 우리가 공약을 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대통령도 못했지만 그 후에 이게 잘 안 이루어져 지금도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책 공약과 정책 아이디어 이걸 좀 구분해 주시고요. 정책은 정말로 국민을 위한 심각한 국가 의제인 것이지 아이디어 경진대회처럼 뭐 획기적이고 정말 기발하고 화끈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정책으로 하면 안 돼요. 뭐 기자분을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관련해서 그럼 좀 오늘 이제 네네. 연락을 주셨는데 좀 재원이나 이런 좀 구체적인 건 조금 없어서, 그리고 좀 자영업자분들 뭐 상감이나 이제 그 경감 같은 거를 어떻게 조금 한번 더 설명해 그러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경제가 일단 나빠져서 정부 재정의 여력이 많이 떨어졌고 특히 윤석열 정권이 대책 없이 부자 감세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세수가 더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을 만들어놨습니다. 그야말로 망가뜨려버린 거죠. 황당무계한데 뭐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재정과 관련해서 세울 대책은 일단은 탈루 재원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될 거고요. 꽤 많습니다. 뭐 길게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는 탈루 재원이 상당히 세금 많아요. 언제 기회 되면 그건 제가 말씀 한번 드릴 테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탈루 재원을 확보하는 길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일단 경제 상황을 호전을 시켜야 됩니다. 경제 상황을 호전을 시키면 세수가 경제 상황이 호전되는 거에 몇 배로 세수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 상황을 최대한 빨리 호전시켜야 되고 그러려면은 뭐 약간의 민간 재원이든 미래 재원이든 좀 동원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 재정 지출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근데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이제 긴급하거나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들은 좀 정리를 해야죠. 또 조세 지출이라고 이제 세금 감면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좀 정리를 좀 하고요. 필요 없이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재원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여력이 뭐 많이 넘치는 상태는 아니어서 이번에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자중하라고 시켜놨어요. 저번에 이미 우리가 했던 공약인데도 이번에 안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국민 여러분께서는 좀 실망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재원 상황으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은 지금 하지 말라고 정책본부에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구체적 수치가 탁 떨어지지 않으니까 비판을 하려도 잘 안 되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좀 실현 가능한 건지 조금 더 뭐 개선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있는 편이고요. 어떻게 목표치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 뭐 10% 20% 늘리는 거 그게 뭐 이게 뭐 획기적인 공약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그건 해야 될 얘기긴 한데 그렇다고 생색내자고 대규모 재원을 감당도 못할 그런 공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개선을 한다, 어떤 부분을 좀 확대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획기적이다, 좀 눈에 탁 띈다 이런 느낌은 안 들더라도 또 해야 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눈에 팍 띄는 뭐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뭐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정도로 약속하겠습니다. 네. 또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2차 경청 투어도 이어지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10만 돼서 해주세요. 왜 한숨을 쉬세요?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일부러 빨리 끝내신 그러니까 저 몇 명이에요? 99,600명. 아, 이게 300 몇십 명만 하면 되는데. 일부러 빨리 끝내신 거예요. 아, 안타깝습니다. 다음 기회에. 좀 나가면 도움이 될 텐데.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SS입니다. 네, 언론인들도 고생하셨어요.